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로 그 관심을 모았던 중국 엔트그룹의 상장이 지금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제조업체였으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제조업체였으면. 아. 근데 이게 문제는 금융회사입니다. 예. 사실 금융회사는 뭐 자본주의에서도 굉장히 좀 위험한 존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금융자본이 권력을 갖고 이게 국가 권력하고 충돌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예. 그 숭옹비니 쓴 화폐 전쟁 보면 예. 미국은 사실 중앙은행을 둘러싸고 이게 독립한 직후부터 굉장히 치열한 정치적인 경쟁이 붙습니다. 네.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 DC, 어떻게 보면 시골인 이유도 중앙은행을 투냐 마냐를 갖고 싸우다가 그래 중앙은행은 만들자. 중앙은행은 누구를 위해 좋은 거냐면 뉴욕 산업자본을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금융자본을 위해서 좋은 거란 말이죠. 남부 지방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지 마음대로 돈 찍고 막 이래가지고 농민들을 수탈하는 구조로 유럽에서는 쓰였거든요. 그래서 네. 유럽에서 도망쳐온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민들은 중앙은행 우리 필요 없다. 중앙은행은 만들면 저 금융 권력이 네. 국가 권력을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권력을 파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결국 중앙은행을 어쩔 수 없이 만들면서 그러면 수도는 남쪽으로 붙여라라고 해서 원래 뉴욕이 아니고 이쪽으로 내려온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딜을 한 건데 그 다음에 중앙은행 또 없애기도 하고 또 뭐 무슨 이유로 두 번째 중앙은행 만들었다 또 없애고 지금 연준은 특이하죠. 이름이 연방준비제도예요. 네. 그렇죠. 중앙은행이 아니고 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중앙은행이라는 걸 싫어하는지 거기서 드러납니다. 네. 세 번째 중앙은행이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만 그랬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숭옹빈이 쓴 화폐 전쟁에 보면 미국의 대통령을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네. 의문사 이게 그다음에 암살 네. 엄청 많이 당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음모론자들은 그게 그 뒤에 금융자본이 존재한다고 봐요. 네. 그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죠. 사회주의 국가 권력도 금융자본을 자기가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돈은 이쪽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줄을 서려고 할 위험성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크기 전에 확실하게 누가 보스냐라는 걸 보여주겠다. 아. 그런 의도를 분명히 보였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제조업체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조업체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죠. 근데 이게 금융 자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장악하고 가자 이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에는 역시 국가 권력이 어떤 경우에든 언제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위험도 갖고 있는데 중국은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그런 걸 설명을 해줘요. 야 이게 제조업체였으면 그런 일 없으니까 당신들은 안심하시고 당신들도 잘 알잖아요. 금융자본이라는 게 이게 컨트롤 잘못하면 사고를 많이 차지잖아요. 2008년에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리만 그런 거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조업체들도 끄떡끄떡해요. 그래서 그렇게 누가 보스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거 아니겠는가 그런 누가 보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본다면요. 미국과 한국이 일단 주식시장에 대해서 개념이 좀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좀 평소에 좀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럴 거라고 배워왔던 게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죠. 예, 기업들이 돈 빌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업들이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건데, 근데 미국도 처음엔 그래 왔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법에 담겨 있는 정신, 철학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문 자체가 애매하면 그 판사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그 정신을 갖고 법조문을 해석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판례가 될 것인데,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대공황 전에 대공황이 발생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정말 많은 사기를 당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증권법을 1933년에 만드는데 이걸 이제 증권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법의 핵심은 그 법에 들어가 있는 정신은 투자자 보호법이에요.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창구,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예. 기업이 재무제표를 공시를 해야 된다. 그것도 투자자들을 너희들이 속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투자자들 보호하는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기업을 재무제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 이전에 이제 그 법의 정신이죠.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뭐 얼마 전에 금융기관 수장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한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이거는 꼭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한 두 가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 그게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이 기업이 미국 같으면 망하게 하고 퇴출시키고 왜냐하면 이 기업을 그대로 두면 투자자한테 나쁜 결과를 낳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기업도 고용을 하고 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학에서도 1종 오류, 2종 오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정말로 투자자한테 잘못된 뭔가를 한다고 그런 종류의 기업들을 다 퇴출시키다 보면 예. 안 그런데 그렇게 오해받고 퇴출되는 기업들이 반드시 발생해요. 이런 오류도 있고, 여기 다 이 기업들이 다 이제 뭐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좋겠지라고 하다 보면 거기서 취팅하고 결국 투자자한테 손해를 입히는 애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오류도 있고 저런 오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증권시장을 이제 감독하고 규제를 하더라도 어떤 원칙을 정하는 순간 그 반대쪽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네. 어느 쪽에 발생하는 오류를 크게 볼 것인가 해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자라는 것이고 미국은 가급적이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몇 가지를 바꾸면 저도 한국 주식시장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장이에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사실 우리 이제 증시 보면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 이걸 쭉 보면은 뭐 한때 많이 오른 적도 있지만 지난 10년을 쭉 보면은 거의 뭐 2,200에서 2,600 그 사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우리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즉 우리 기업들은 좀 실제보다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저평가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상무님 보시기에. 저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뭐 훌륭한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수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90% 수출의 90%가 정확하게 87%가 최종 소비재로 나가지 않습니다. 중간재 자본재. 이건 뭐냐면 글로벌하게 수출하는데 그 외국에 있는 기업에 납품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소비자들한테 직접 나가서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소비자한테 확실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사실 지금 기업의 가치는 글로벌 기업들의 가치들을 보면 저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자산의 가치가 아니고 무형 자산의 가치, 유형 자산의 가치가 아니고 기계 얼마나 갖고 있어요. 반도체 설비 얼마 갖고 있고 땅 건물 얼마 갖고 있다가 아니고 장부에 그냥 무형 자산이라고 설정해요. 브랜드 이미지 그걸로 갖고 이 기업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치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이 물건 비싸도 사준단 말이에요. 딴 기업이 싸게 만들어서 이거 좀 싸게 드릴게요라고 해도 안 사요. 비싼 거 삽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수출하는 게 전부 다 다른 기업에 납품합니다. 네. 그 기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하는 거죠. 우리가 직원들 PC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입찰을 받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입찰에 들어가서 PC를 납품을 합니다. 다음에 또 들어간다라는 보장이 없죠. 이 기업이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믿어준다? 없잖아요. 다음번 입찰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이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더 좋은 가격에 싼 가격에 싼 가격을 보겠네. 예.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난 한 40년 동안 계속 단가를 낮추고 진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원가 절감을 해온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거긴 합니다만 그게 구호였죠. 예,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는 관점에서는 기업이 돈을 버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가가지고는 기업이 돈을 벌 주주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지만 이게 주주가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거죠. 주주가 돈을 벌려 그러면 원가 절감하는 그 돈을 소비자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들한테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다음번에도 이 비싼 우리 물건을 사도록 네. 소비자들을 뭐 꼬시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원가 절감하는 데 쓰면 안 되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원가 절감하는 데는 쓰냐? 배터리 만들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배터리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생각합니까? 전기차 사요, 소비자는. 전기차 물어보고, 야, 대단한 차네? 이거 배터리 몇 년 보증해줘요? 오, 그럼 나 이거 사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잘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이 회사가,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거, 그런 이유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훌륭한 회사다, 투자도 많이 하고, 고용도 많이 하고, 정말 대단한 글로벌한 기술도 뛰어나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주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은 그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우리가 아는 기업들 전부 다 걔들이에요.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뭐 애플, 구글, 아마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이런 거거든요. 네. 세상이 앞만 바뀌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광고도 엄청 때리면서 뭐 드론 배송이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갑니다. 우주에 로켓도 쏴요. 로켓을 왜 쏘지?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야, 우리는 살아남지 않겠어. 이런 식의 소비자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소비자들 그걸 보고 웬만하면 나 저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이 기업들의 무형자산이 되고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그럼 미국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질문 드리는데 사실 미국에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이제 말씀대로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좋은 평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PR이 뭐 50배, 80배까지 갈 정도. 근데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주가도 이런 그 기술주보다는 그래도 전통적인 이제 가치주를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어떤가요? 상무님 보시기에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은 많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처음 발생한 일은 아니고 1960년대, 70년 초반에도 거의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근사한 50개 종목이라는 니프티 50라고 하는 네. 현상이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지금처럼 비슷한 기술 혁신이 일어났어요. IBM 컴퓨터가 이제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HP가 뭐 저기 전자계산기 어마한 걸 만들고 막 이러던 시기였어요. 그때를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 부르는데 3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걸 사람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기술 혁신이 지나고 나서도 살아남는 기업들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 50개 종목이 P가 엄청 높았어요. 네. 당시 S&P 500이 197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 500의 P가 한 19배. 지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이 22배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때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그 50종목은 전부 다 위에 뭐 P가 100배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죠. 제일 비싼 종목은 망했습니다. 폴라로이드. 그런데 폴라로이드 망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50개 종목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들, 물론 그때 빵은 없었습니다만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그득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이걸 본 거죠. 그 이후에 30년 동안을 관찰해 보니 이 50개 종목에 투자했던 것보다 물론 그때 폴라로이드 망하진 않았던 시점이었고 이 50개 종목에 투자한 것보다 S&P 500에 그냥 투자하는 게 낫다.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종목. 그리고 미국은 이 S&P 500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지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얘들이 지수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퇴출돼야 될 기업이 퇴출 안 되고 있으면 이 지수 안에 있으면서 얘가 가격이 다 떨어지고 0으로 되고 난 다음에 퇴출시키면 이 기업이 이걸 다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사양산업이 피해를 다 입는 건지 이 S&P 500은 웬만하면 잘라내버리는 거죠. 웬만하면 퇴출을 빨리 시켜버려요. 그러면 사양산업이 여기서 그냥 땡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지수 투자자들 요만큼의 피해만 입는 것이죠. 올라가는 애들은 그냥 두고 떨어지는 애들은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그냥 다 집어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사회가 그 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된다. 네. 이게 미국은 500개 종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500개 종목이 그 이 안에 못 들어오면 무조건 다 잘라내면서 사양 산업을 제거하고 이런 다우존 지수도 그런 거거든요. 예. 30개 종목 가지고 사양화되는 것들을 그냥 잘라버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한 나라 전체 모든 기업을 다 집어넣고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니프티 50, 50개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 S&P 500이 나았다. 네. 근데 가치주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러는 게 왜냐하면 이 가치주는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사양 산업이 되기 전에 잘라내는 기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가치주 요구를 샀는데 이 중에선 정말로 완전하게 0이 되는 기업도 있을 건데 이걸 제대로 잘라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가치주 펀드에 투자하면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가치주 펀드 하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결과를 낳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빵이 어떻고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종목들에 그거 하시는 것보다 그냥 미국에 투자하시겠다면 S&P 500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지수를 잘 관리합니다. 네. 그 S&P 500 하시거나 다우 30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치주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이 가치주라고 부르는 애들 중에서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그 보지 못하게 될 종목들이 있을 것인데 네. 이거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좀 아직까지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같은 맥락으로 해서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뭐 SPDR, 뭐 스파이라고 부르는 그런 ETF가 있고 나스닥도 100을 추종하는 그 QQQ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수십 년간 그걸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뭐 12%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그 수익률이 그렇게 연평균 계속 나오는 그런 비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뭐 중간에 잘라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잘라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미국으로 계속 외국에서 돈이 들어가요. 네. 아, 전 세계에서 예, 지금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외국인 시가총액이 30몇 %인데 미국은 더 많을 겁니다. 거의 40% 정도, S&P 500 기업의 한 40% 정도들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증가해요. 네.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면 자꾸만 미국에 넣고 그것도 미국 주식을 사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그 기업 이익이 증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 훌륭한 것도 돈 잘 벌어서 훌륭한 것도 있는데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비싸져가는 네.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 의견 주신 거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랬을지 모르는데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할 보장이 있느냐 그걸 이제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는 좀 특이한 나라인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올려야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GDP의 70%가 소비예요.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금융자산, 예.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빼고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절반이 주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예. 경제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소비 50%채 안 되고 예. 투자로 해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을 이게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미국 경제는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올려야지만 돌아가고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뭐 하는 곳이냐? 최근에는 뭐 정책 수단을 거의 이렇게 냈지만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게 모든 초점이 다 거기 맞춰져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든 어떻게 하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네. 이게 걔네들은 경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경제 아닙니다. 주식시장하고 경제하고 많이 달라. 미국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경제 다르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는 GDP의 70%가 소비고 이 국민들의 금융자산의 절반이 주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 위에 뭐 또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의 핵심이 그쪽으로 다 모입니다. 네. 그게 미국은 지난 10여 년 이상 계속 주식이 좋았고 우상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 이 장기 보유하는 게 좋다. 주식은 그냥 단타 매매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장기 보유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보면은 사실 미국은 그게 맞은 것 같아요. 지난 10년, 20년 갖고 있었던 사람 분명히 올라왔는데 과연 우리도 이런 장기 보유가 좋은지 맞는지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장기 보유했다가 오히려 막 실패했다 이런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 보유하고 뭐 단타 매매, 뭐 극단적으로 비교한다면 그게 꼭 장기 보유만이 능사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물론 주식을 이제 장기로 투자할 만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뭐 제가 찬양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주가를 계속 올라가게 하면 물론 뭐 매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게 이제 20년, 30년 보면 안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걸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그것도 뭐 대표적인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 많지 않고 한국은 그것보다 한국은 기업 자체가 이제 자본재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경기 순환을 상당히 심하게 탑니다. 소비자가 꾸준하게 사는 게 아니고 네. 기업들이 경기 좋을 때 샀다가 경기 안 좋으면 아니 그 컴퓨터가 보통 기업들이 그 직원들 쓰는 컴퓨터 내구연한 한 5년 잡거든요. 네. 서버도 한 7년 잡아요. 예. 근데 5년, 7년 지나면 바꿔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때 경기가 안 좋아서 예. 안 좋으면 몇 년 더 쓰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를 심하게 해요. 근데 소비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꾸준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꾸준함이 있는데 여기는 확 갔다가 훅 떨어지는 이런 기업들을 정말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자본재 중간재들은 좋을 때 좋았다가 나빠질 때는 그냥 어느 순간 반토막 나 있는 주가가 반토막 나 있는 그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은 아니지만 경기를 거치면서도 바닥은 어느 정도 잡고 올라가주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종목들은 국내에서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예, 뭐가 좋다, 뭐, 요즘 그 물건이 잘 팔린다, 안 팔린다, 무관하게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는 경기 좋을 때 주식, 경기 좋아지기 전에 사서 경기가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렵다, 그럼 팔고, 이런 거 아니겠는가.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그게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서 저는 나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장기와 단기 투자를 좀 나눠서 봐야 된다. 예. 네. 지금 최근에 가장 그 논란이 됐던 그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가 이제 백지화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악재는 특별하게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기업의 실적 뭐 지표도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계속 좀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또 변수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기 3분기에 우리가 2분기, 3분기 기업 실적이 좋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 확실히 다른 좋은데. 나라의 상대적으로.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부양책 영향이 좀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가전제품 이런 거 예.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GDP 통계를 보면, 아, 그랬겠구나 싶은 정도로 이쪽에서 내구재 쪽에서 미국의 소비가 폭발적인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2분기에 요만큼 떨어졌다가 자동차나 이런 가전 같은 게 요만큼 떨어졌다가 3분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겠다, 수출 기업들은. 근데 환율이 그동안 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한 10%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10% 수출 더 해봤자 이게 이제 그 4분기부터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 있고 그리고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또 저렇게 써줄까? 그게 아니고 공화당이 주장하듯이 행정부가 돈 받아서 필요한 뭐 항공산업, 그다음에 방위산업체 이런 데다가 그다음에 석유 이런 산업들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지난번처럼 사람들한테 쫙 돈을 뿌려주는 게 아니면 우리가 받을 혜택이라는 게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개선된다고 보기 어려운 게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다른 나라보다 좋다고 하지만 진짜 너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작년의 실적이 도대체가 코스피가 2,000을 넘어설 수 있는 실적이 아니에요. 작년 실적 자체가. 근데 이제 올해 좀 올라와서 그러는 건데 여전히 굉장히 그 과거 한국의 코스피의 그 밸류에이션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싼 상황이 최고 비싼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한국이 과거를 버리고 도약한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 그걸로 가지고 지금 더 올라간다고 말을 하는 걸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고 과거의 한국에 비해서 지금 싸냐면 제일 비싼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준다면 주가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익의 증가는 환율,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부양책 여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 상승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미래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긴 한데 논리적인 근거가 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